굿모닝 OBS가 시작한 10부작 특별기획 희망 99.9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장애, 접근성의 부재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장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벽과 접근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경사로 하나, 안내표지 하나의 유무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이동의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 혐오 표현 실태와 법적 제재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해봤다면은 오늘부터는 사회적인 약자, 특정 대상 집단에 쏟아지는 혐오의 민낯을 피해 집단별로 개별적으로 조금 나누어서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애 이슈는 특정 집단의 요구로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단순히 접근성은 편의의 문제로 그 취급될 수 없고 장애인에게는 외출, 정보, 문화생활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 특히 권리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를 가장 먼저 들여다 보는 건 혐오와 차별 문제를 개인의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권리의 언어로 구조적으로 다시 보자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이 특별 코너를 통해서 결국 이제 편견이 극단으로 향하면 혐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편견을 가진 용어들을 써왔나? 언어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말과 관련된 책까지 낸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들여다봤는데 예, 그렇지가 맞습니다. 못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편견의 용어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정의되는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변호사, 특히 인권 변호사로서 또 장애 문제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고 소송도 담당하고 했었지만 여전히 장애 문제를 언급할 때는 긴장해야 합니다. 네.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입버릇에 배어 있는 말 중에 장애에 대한 편견 또는 장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 양식 속에는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그런 차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언행들이 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 긴장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추해야 될 문제입니다. 좀 혐오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혐오 표현은 노골적인 비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심코 굳어진 말버릇 속에 당연히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실수를 가끔 하는데요.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을 곧장 하지 않습니까? 앓다는 것은 장애는 곧 병이다. 라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말도 예를 들어서 눈먼 돈,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그걸 장애에 빗대어서 어떤 현상을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흔히 쓰는 것은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드리는 순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결정장애 많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결정을 잘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뿐인 그것을 왜 뭐가 문제지라고 하지만 이 장애계에서는 장애란 말을 굳이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애를 붙인다면 장애는 곧 어떤 뭔가가 부족한 결함 있는 것의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장애 그렇게 말고
결정을 잘 못하는 또는 결정 고민, 선택 고민 이런 용어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석에서 많은 토론들을 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불필요한 비유는 가급적 줄이자. 이게 비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으로도 언어의 폭력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흔히 역지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역지즉 개연 뭐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은 서민들의 배고픔을 조선시대에 앓으려면 선비들이 굶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유래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 뭐 장애 체험 같은 것도 요즘에 있긴 합니다만요. 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역지사지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지혜를 구할 때마다 역지사지 해봐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는 그 역지사지라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의미겠지만 의미죠. 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화두로서 역지사지를 이제는 끌어올리고 네. 그런 화두로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쉽죠. 의미 있는 판례 짚어주실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문병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산 문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가 말하는 접근성의 의미를 청취자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칠준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는 새내기 변호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판례 도우미로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국 장애인연합회 지하철 시위 관련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무수한 혐오 표현이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상처받을 표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현안이 됐던 이제 사례 있죠. 댓글들이 민폐다, 이기적이다. 뭐 이건 또 순한 댓글에 속합니다. 훨씬 더 그 이제 심한 댓글들 많이 있는데요. 예. 그걸 단순히 무례한 말로만 보면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표현을 쓰느냐라고만 보면 네. 사실은 핵심을 놓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당사자에게는 사회에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폭력적으로 들리거든요. 무례한 말, 그래서 잘못한 말이라기보다는 네. 너희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위 때문에 불편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는지입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누적되면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면 결국 그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생존권의 문제를 민폐라는 감정으로 치환해 공론장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야기할 때 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이제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기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태도와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낙인 찍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많죠. 어떤 시점에서 그럼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당장 불편함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장애인 몇 사람 때문에 온 사회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관점, 좀 더 점잖은 표현을 쓰면 경제가 어렵고 돈 쓸 때도 많은데 효율성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그럴듯한 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발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예. 이동권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서의 인간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란 뜻이죠. 비장애인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장애인에게는 그 기본값이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기적이란 낙인은 아주 단순하게 작동합니다. 예. 다수의 불편은 크게 확대되고 소수의 배제는 작게 축소됩니다. 몇 분 늦었다는 말은 공명이 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리지만 매일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바로 이게 가장 심각한 현실인 거죠. 집 밖에 나올 수 없다. 예. 시위가 야기하는 불편함 이면에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은 시위조차 하기 힘든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그 시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그 이동권인데요. 예. 이동권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는 장애인을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조용함을 핑계로 계속 이 문제를 미루게 되죠. 네. 그래서 시위의 방식이 불편하지만 일시적이고 그에 반해 장애인들이 겪는 불가능은 아주 상시적입니다. 출근길이 막히는 몇 분은 우리 모두에게 짜증스럽게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만 그 몇 분이 평생 허락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예. 이 간극을 직시하면서 비로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실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또 그거를 이제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이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텐데 정치와 언론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다루는 정도가 소홀해지면 그 논의 자체도 진행이 못 되는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네.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논의가 공론장에서 자꾸 예산 문제나 불편 문제로 소비되면 네. 정작 핵심적인 권리의 내용은 사라집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혐오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래서 정치와 언론은 불편 대 이기심의 프레임을 넘어서 권리 침해의 구조와 대안 그리고 기본권, 평등, 사회참여 보장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뤄야 그리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23년 전 2002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신선한 판결이 당시에 나와서 주목을 끌었었는데 이 재판을 직접 이끄신 분이 이제 김칠준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 소송을 시작한 건 아마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동권 문제를 그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한 전례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자.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이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이 소송은 그런 그 장애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해서 진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특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시 막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초창기였는데 네. 이 소송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장도 공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공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현장 검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동영상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후에 이제 많은 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 장애인의 편의 증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모델 참고 사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좀 내용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1998년 장애인 대상 특별 전형으로 이 박지주 씨가 숭실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 4년 후 이제 4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승소를 한 건데요.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박 씨를 위해 학교가 당국이 최소한의 배려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박지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한편
한편으로는 승소했지만 법원이 이 사안에 갖고 있는 뭐랄까 그 문제의 심각성은 결국 손해액으로도 드러나잖아요. 승소는 했지만 위자료 인정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멀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런 그 사실은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힌 판결인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동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이제 힘들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승소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학비를 생각해도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는 정도의 미미한 판결로 그쳤다는 게 정말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뤄낸 그 의미가 현재까지 그 확장성 또 더 넓은 범위의 그 이해로 발전하지 못하고 좀 아쉽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승소를 이끌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환기시켜 볼까요? 뭐 당시 여기 이제 상대가 숭실대학교인데요. 숭실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이런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학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전국 대학에서는 그나마 장애에 대해서 가장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학교인데 왜 우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라는 일종의 항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항변이 전혀 일리가 없는 항변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에 있어서 이동은 인간 존재의 정제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장애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입법의 미비나 예산의 부족으로 면제될 수 없는 즉각 당장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데요. 항상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입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장차 해결해 나가겠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사정상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니 당장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항상 맞닥뜨린데 이것은 즉각 당장 해결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인권규범에서도 물론 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즉시 실현을 요구할 권리와 점진적으로 실행을 요구하는 권리로 좀 나눕니다. 즉시 실현에 요구를 할 권리라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 가장 존엄과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입법의 미비나 예산의 부족으로 면책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서 이 주장을 가지고 했었고 뭐 재판부도 우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동의를 해준 셈인데 이제 그 위자료가 250만 원이었다는 것은 학교 측의 항변에도 심정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을 현재적인 의미로 또 해석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최근에 뭐 매년 때마다 반복되는 이제 전장현 시위, 전국 장애인 연합회 이게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끊이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혐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백그라운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뭐 때로는 중립이 아니라 기존 차별 구조를 유지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설명을 비워둔 자리에 혐오는 빠르게 들어와 이기적이다, 민폐다 같은 딱지로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특히 정치권이 이런 프레임을 던지면
혐오는 사회적 정당화를 얻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혐오를 줄이는 출발점은 무관심으로 비워둔 공간을 사실과 권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채우는 작업,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 진영 논리로 예.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 쓰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현실. 뭐 저희 뭐 특정 예. 누구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굿모닝 OBS 희망 99.9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 비장애인을 미처 모르는 경험들,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 시각장애인들은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 차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뭐 선물 고르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주 변호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차별 행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지마켓, 롯데쇼핑, 신세계닷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지나 사진만 있는 경우에는 핵심 정보가 공백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측이 대체 텍스트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예,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배제한 상황이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물 고르기 그 이상으로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 차별은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내포하는 더 큰 의미와 또 변화에 대한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 고등법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서 회사들이 시각장애인을 일부러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 여부 판단 기준이 그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었냐 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즉 같은 화면을 보여줬으니 평등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어야 평등하다는 겁니다. 행위에 의도가 없었어도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없으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예. 그 사실 온라인 서비스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참여의 어떤 필수적인 예.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보인권 파트를 되게 5대 인권으로 분류하는데요. 네. 그 5대 정보인권 중에 하나가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노인, 사회적 약자, 시각장애인 같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누구든 다 같이 공평하게 이 온라인상에 접근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사회생활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접근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어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온라인상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많은 분야에서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이루어지고 사실 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또 기술 개발을 거기에 맞춰서 함으로써 큰 비용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지만 이제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네. 그리고 모든 온라인상의 서비스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네. 혹시라도 어디 비어 있는 그 흠결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장애 당사자들 또는 시민들이 발견하는 쪽쪽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는 뭐 접근성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온라인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 이것을 이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만 신경 쓰면 적은 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인식 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판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지금 3부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다음 이슈는 4부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서비스 자체 요즘에 그래도 많은 온라인들에서 좀 노력해서 좀 개선되는 부분은 보입니까, 변호사님? 이제 정부에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시각장애인은 문서를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바로 어떤 그 바코드나 이런 코드가 찍혀 있어서 예. 반드시 거기다가 그것을 읽으면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것이 이제 국가기관 행정문서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또는 사기업일지라도 네. 그런 대국민 서비스를 종사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그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기관 내지는 뭐 그런 기술들이 계속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이런 부분도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이제 필요성을 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조차도 장애인들에게는 그 벽이 상당히 높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3부의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시만 쉬었다가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